서울 강남, 이른 봄의 아침이었습니다. 하늘은 맑았지만 공기는 아직 차가웠고 아파트 단지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은 겨울의 끝자락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박순희는 72년을 살아온 여자였습니다. 젊은 시절 맨손으로 부동산 사업을 일으켜 강남 한복판에 이름을 새긴 여자. 가진 것이 많아서 잃을 것도 많았던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날 아침 그녀가 들고 있었던 것은 서류도 계약서도 통장도 아니었습니다. 작은 백자 유골함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어머니였습니다. 전쟁통에 자식 하나 붙들고 살아남은 어머니, 평생 고생만 하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전부가 그 작은 그릇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박순희는 그 유골함을 아들 내외의 집에 맡겨두었습니다. 자신이 해외 출장에 잦았던 탓에 어머니가 가족 곁에 계시길 바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그날 아침에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 박재현이 세상을 떠난 것은 사흘 전의 일이었습니다. 교통사고라고 했습니다. 새벽 2시 한강변 도로에서 혼자 운전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가능성을 이야기했고 병원은 현장 사망이라 했습니다. 박순희는 그 소식을 일본 출장지에서 들었고 비행기에 오르자마자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술을 거의 마시지 않는다는 것을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말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장례는 이미 며느리 이지은이 모든 것을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박순희가 빈소에 도착했을 때 이지은은 상복을 입고 조문객들 사이에서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박순희의 눈에 그 눈물은 이상하게 건조해 보였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연습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사흘째 되던 날, 박순희는 어머니 유골함을 가지러 아들의 집을 찾았습니다. 아들이 살던 집은 강남구 청담동의 단독주택이었습니다. 박순희가 사줬던 집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집안은 이미 정리가 한창이었습니다. 이삿짐 업체 직원들이 가구를 드러내고 있었고 이지은은 거실 한가운데 서서 지시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박순희는 그 장면을 보고 잠시 멈췄습니다. 남편이 죽은 지 사흘밖에 되지 않았는데 집을 비우고 있었습니다. 박순희가 어머니 유골함이 어디 있느냐고 묻자 이지은은 잠시 표정을 굳히더니 서재 쪽으로 턱을 까딱였습니다. 서재문을 열었을 때 박순희의 발이 멈췄습니다. 유골함은 책상 위에 있지 않았습니다. 바닥 구석에 놓인 분리수거용 검정 봉투 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것도 마치 아무 물건이나 치워놓듯 옆에는 낡은 달력과 부서진 액자가 함께 쌓여 있었습니다. 박순희는 그것을 보고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무언가에 찔린 것처럼 아팠습니다. 박순희가 유골함을 집어들자 이지은이 서재 문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할머니는 저희 집안분이 아니셨잖아요. 어머님 친정어머니시니까 어머님이 모시는 게 맞죠? 그 말이 공기를 잘라냈습니다. 박순희는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이지은의 얼굴에는 슬픔도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떤 정리된 결심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박순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유골함을 두 손으로 감싸 안고 서재를 나와 현관문을 걸어 나갔습니다. 뒤에서 이지은이 무언가를 더 말했지만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주택 대문을 나서는 순간 박순희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흘렀습니다. 어머니를 위한 눈물인지 아들을 위한 눈물인지 아니면 자신을 위한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 눈물이 땅에 닿는 순간 박순희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단단하게 굳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박순희는 자신의 강남 사무실 소파에 앉아 유골함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말이 입안에서만 맴돌았습니다. 박순이는 스스로를 나무랐습니다. 재산이 있었고 힘이 있었고 사람을 보는 눈이 있다고 자신했는데 정작 제 아들 곁에 어떤 여자가 있었는지 30년 동안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아들 박재현은 결혼 후 차츰 어머니와 멀어졌습니다. 연락이 뜸해졌고 명절에도 핑계가 잦았습니다. 박순이는 그것이 며느리와의 갈등을 피하려는 아들의 배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른 척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니 아들의 그 태도가 배려가 아니라 고립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지은이 아들을 조금씩 천천히 가족으로부터 떼어놓고 있었다는 생각. 그 생각이 한번 들자 멈추지 않았습니다. 박순이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박순이는 아들의 사망 기록을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경찰 조서를 입수하고 사고 현장 사진을 구했습니다. 부동산 재벌로 30년을 살면서 쌓아온 인맥이 이럴 때 쓰이는 것이었습니다.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는 충격으로 파손되어 데이터가 없었습니다. 혈중 알코올 수치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박순이가 알고 있는 아들은 술을 마시면 반드시 대리기사를 불렀습니다. 심지어 소주 한 잔만 마셔도. 그것은 아들이 교통사고로 친구를 잃은 뒤 생긴 습관이었습니다. 20년 넘게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 습관이었습니다. 게다가 사고 이틀 전 아들은 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박순이는 그 문자를 출장 중에 받고 돌아오면 보자고 답했습니다. 그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이제는 알 수 없었습니다. 아니, 반드시 알아야 했습니다. 박순이는 아들 집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미 이지은이 이사를 시작한 상태였지만 이지은이 자리를 비운 오전 시간을 노렸습니다. 과거에 함께 살던 가사도우미에게 연락해서 잠깐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도우미는 박순이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모님, 재현 씨가 그렇게 되다니요. 박순이는 그 말을 흘리듯 듣고 곧장 아들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보았고 책장을 훑었고 벽장을 뒤졌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이지은이 이미 정리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재 바닥 한쪽, 장판이 살짝 들린 곳에서 낡은 수첩 하나가 나왔습니다. 아들의 필체였습니다. 수첩 안에는 날짜와 숫자들이 빼곡했습니다. 보험번호, 계좌번호, 그리고 낯선 이름대. 박순이는 그것을 코트 안에 넣고 서재를 나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수첩 안에는 아들이 지난 몇 년간 의심해온 흔적들이 가득했습니다. 이지은 명의의 생명보험 가입 내역, 납입일자, 수익자 변경 기록. 아들 본인이 수익자를 어머니 박순이로 해두었던 보험을 이지은이 자신으로 바꾼 날짜. 그것이 아들이 사망하기 정확히 6달 전이었습니다. 박순이는 손떨림을 느끼면서도 수첩을 끝까지 읽었습니다. 마지막 장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이것을 어머니께 전달하지 못하면 누군가 찾아주기 바란다. 아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위험이 어디서 오는지도. 박순이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올 눈물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 눈물들이 분노로 바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박순이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끝까지 간다. 끝까지. 박순이가 경찰서를 찾아간 것은 그로부터 이틀 뒤였습니다. 담당 형사는 50대 남자였고 박순이의 말을 들으면서 서류에 무언가를 적는 척하다가 이내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사모님, 사고가 난 지 이미 열흘이 지났고
현장 감식도 종결이 됐습니다. 블랙박스 데이터도 없고 혈중 알코올은 분명히 검출됐습니다. 수첩 하나로 재수사를 열기는 어렵습니다. 박순희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보험 수익자 변경은 어떻습니까? 형사는 그것은 민사 문제라고 했습니다. 박순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도와주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형사 절차는 막혀 있었습니다. 손자들에게 연락했지만 큰 손자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작은 손자는 할머니 왜 이러세요? 어머니 힘드신데 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며느리 편이었습니다. 아무도 박순희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박순희는 경찰서 계단을 내려오면서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직접 찾아야 한다. 박순희는 사설 조사업체를 찾았습니다. 30년간 부동산 업계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조사원이었습니다. 박 대표님,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지은 씨는 법적으로 깨끗합니다. 적어도 겉으로는요. 박순희는 말했습니다. 겉으로만 깨끗한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고 싶습니다.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열흘 뒤 조사원이 파일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이지은의 전 남편이 있었습니다. 결혼 전 첫 번째 남자. 그 남자도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7년 전 지방 도로에서. 역시 혼자 운전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사고였습니다. 혈중 알코올 수치가 검출됐고 블랙박스는 파손됐습니다. 그 남자의 생명보험 수익자는 이지은이었습니다. 박순희는 파일을 덮으면서 말했습니다. 같은 방식입니다. 조사원도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박순희는 이지은의 과거를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아들 집 가사도우미였습니다. 사모님, 사실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집 정리하다가 발견한 건데 차마 버리지 못했어요. 도우미가 가져온 것은 낡은 노트였습니다. 표지에 이지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일기였습니다. 30년 전 날짜가 적힌 결혼 초기의 일기. 박순희는 그 노트를 받아들고 밤새 읽었습니다. 일기 안에는 이지은의 속마음이 아무 거리낌 없이 적혀 있었습니다. 재현이 어머니가 너무 많이 끼어든다. 저 여자만 없으면 이 집안 재산은 우리 것인데 어머니를 멀리해야 재현이도 변한다. 그리고 결혼 3년 차 한 페이지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재현이가 너무 오래 살면 곤란한데. 이 문장 하나가 박순희의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일기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법정에 세우려면 더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박순희는 다시 아들 집으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이지은이 이사한 뒤 집이 비어 있었습니다. 관리사무소를 통해 잠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박순희는 서재를 다시 살폈습니다. 그때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천장 모서리, 석고보드가 살짝 들뜬 자리였습니다. 아들이 어릴 적부터 물건을 숨기던 버릇이 있었습니다. 장난감을 숨겨두던 자리, 용돈을 아껴두던 자리. 박순희는 의자를 끌어당겨 올라섰습니다. 손을 넣자 얇은 봉투가 잡혔습니다. 봉투 안에는 2가지가 있었습니다. 아들의 자필 편지, 그리고 작은 USB 하나. 편지 첫 줄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걸 발견하셨다면 제가 이미 없을 때입니다. 어머니를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박순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읽었습니다. USB 안에는 영상 파일이 들어있었습니다. 아들이 서재에 설치해 두었던 소형 카메라가 찍은 영상이었습니다. 날짜는 아들이 사망하기 3일 전이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아들은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지은이 와인잔을 건넸습니다. 평범한 저녁 풍경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지은이 잠깐 주방으로 들어갔다 나오면서
아들의 잔에 무언가를 넣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작고 빠른 동작이었지만 카메라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그 잔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2시간 뒤 아들이 차키를 들고 나가는 장면이 찍혔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이었습니다. 이지은은 배웅하지 않았습니다. 현관 앞에서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박순희는 영상을 멈추었습니다. 화면이 정지된 채 이지은의 뒷모습이 남아 있었습니다. 박순희는 오랫동안 그 화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은 증거를 확보한 지 일주일 뒤였습니다. 박순희는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30년 경력의 형사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변호사는 영상을 보고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말했습니다. 이건 됩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갑니다. 고소 내용은 살인 혐의였습니다. 독성 물질을 이용한 계획살인. 아들의 자필 편지와 USB 영상, 그리고 첫 번째 남편의 사망 사건 기록까지 모두 첨부했습니다. 이지은 측 변호인은 즉각 반박 성명을 냈습니다. 근거 없는 모함이며 시어머니의 유산 분쟁에서 비롯된 억지 주장이라고 했습니다. 언론도 처음에는 이지은 편에 가까웠습니다. 재벌 어머니가 며느리를 괴롭힌다는 식의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박순희는 그 기사들을 읽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상관없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증거가 있었습니다. 수사가 시작되면서 이지은의 과거가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국립과학수사원에서 아들의 부검 기록을 재검토했고 혈액 샘플에서 졸피뎀 계열 약물의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당시에는 단순 음주로 처리됐던 것이 다시 보니 약물 혼합이었습니다. 첫 번째 전 남편의 사건도 재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그 남자의 사망 직전에도 이지은이 보험을 변경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지은의 스마트폰에서는 수상한 해외 송금 내역이 나왔고 수익자로 되어 있는 보험만 3건이었습니다. 두 남자의 죽음, 그리고 그 죽음마다 반복되는 같은 패턴. 세상은 이제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지은을 지지하던 언론들이 조용해졌고 손자들도 더 이상 어머니 편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박순희는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아침마다 유골함 앞에 앉아서 어머니께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꼭 데려가겠습니다. 법정이 열린 것은 고소장을 제출한 지 6달 뒤 가을이었습니다. 법원 앞에는 취재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이지은은 선글라스를 쓰고 검정 코트를 입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변호인단이 그녀를 에워쌌습니다. 박순희는 반대편 입구로 들어갔습니다. 흰 저고리에 검정 치마, 단정하게 묶은 머리.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맑고 단단했습니다. 법정 안에서 박순희는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수많은 눈들이 그녀를 향해 있었습니다. 검사가 질문을 시작했고 박순희는 지난 30년의 기억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며느리가 처음 집에 왔던 날부터 아들이 조금씩 변해가던 것, 연락이 끊기던 것, 그리고 유골함이 쓰레기 봉투 위에 놓여있던 그날 아침까지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단단한 돌처럼 법정 안을 채워나갔습니다. 이지은 측 변호인이 반대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박순희 씨, 며느리와 30년간 갈등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것이 단순한 재산 다툼을 법정으로 끌고 온 것은 아닙니까? 박순희는 잠시 그 변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가 여기 온 것은 재산 때문이 아닙니다. 제 아들이 왜 죽었는지 알고 싶어서입니다. 그리고 제 어머니를 쓰레기 봉투 위에 올려놓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 법정에서 보여주고 싶어서입니다. 방청석이 조용해졌습니다. 변호인은 다음 질문을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박순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30년 전 일기의 문장들, 수첩의 숫자들, 천장 틈새의 봉투, USB 영상의 장면들이
증거로 하나하나 제출됐습니다. 이지은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법정 안의 공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재판은 사흘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국과수 감정 결과, 아들의 혈액에서 검출된 약물, 보험 수익자 변경 기록, 첫 번째 남편의 사망 당시 상황과의 유사성,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들이 남긴 USB 영상. 이지은의 변호인은 영상이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는 편집 흔적이 없음을 명확히 증언했습니다. 이지은은 끝까지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갈수록 낮아졌고 눈빛은 갈수록 흔들렸습니다. 마지막 변론이 끝난 날, 재판장이 선고를 앞두고 발언 기회를 주었습니다. 박순희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짧고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제 어머니는 당신들 쓰레기통에 들어갈 뿐이 아닙니다. 제 아들은 그냥 사고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이 법정이 그것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법정 안을 오래도록 채웠습니다. 선고는 살인죄 유죄였습니다. 이지은은 법정 구속됐습니다. 두 남자의 죽음, 계획된 독살, 위조된 유서, 수익자 변경, 30년에 걸친 범행이 법정 안에서 낱낱이 정리됐습니다. 이지은이 법정 밖으로 끌려나가는 동안 박순희는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그 뒷모습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이미 볼 것은 다 보았습니다. 변호사가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이겼습니다, 대표님. 박순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겼다는 말이 기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래도 이것 하나는 분명했습니다. 진실이 30년 만에 자기 자리를 찾았다는 것. 어둠 속에서 아들이 남겨둔 편지와 영상이 결국 세상 밖으로 나왔다는 것. 박순희는 코트를 여미고 법정을 나섰습니다. 가을 햇살이 법원 앞 계단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의 가을이 깊어질 무렵 강남역 인근의 작은 한옥사당에서 박순희는 어머니의 위패를 모셨습니다. 사당은 크지 않았습니다. 마당에는 국화꽃이 몇 송이 놓였고 촛불 2개가 조용히 타올랐습니다. 박순희는 백자 유골함을 두 손으로 들어 위패 앞에 올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편안하세요. 오래 기다리셨죠? 그 말이 끝나자마자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 방울이 아니었습니다. 30년치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눈물, 어머니를 쓰레기 취급당하게 둔 미안함의 눈물, 혼자 싸워온 긴 시간의 눈물. 박순희는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사당에서 촛불만이 그 눈물을 지켜보았습니다. 바람이 불어 국화꽃이 흔들렸습니다. 박순희는 눈물을 닦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위패를 향해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1번, 2번, 3번. 그 절 속에는 원망도, 복수의 쾌감도 없었습니다. 오직 사랑과 안도만이 있었습니다. 촛불이 타오르는 사당에 오래도록 고요가 머물렀습니다.